이 시각 지오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명분화한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초조함과 좌절감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 조직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은 의혹과 무관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고장나 승객들이 2시간 넘게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대기 인력이 줄어 대처가 늦어졌다는 해명이지만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을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10시 반쯤 공군 1호기를 타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했던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핵이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가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여서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공동 성명에서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높아진 국제유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하기 원하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한미 정상 성명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내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에 맞선 동맹 네트워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e strengthen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성명은 또 정치 안보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해 러시아와도 각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주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한국도 입장을 미국과 함께 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넘어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도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한국 외교. 심화하는 한미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속에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향한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은 초조함과 좌절감을 드러낸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한미가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선언에 담긴 핵 협의 그룹과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억제력의 제2의 임무, 즉 핵 선제 타격 위협까지 시사했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원색적인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선 미래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못난 인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을 겨냥한 막말 비난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핵무기 고도화 등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방미 성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뭔가 타이밍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계획되어 있던 무기 실험이라든가 무기 발사 계획을 이 방미의 어떤 대응 용도로 일종의 타이밍을 교묘하게 교차시키는 어떤. 북한이 이미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물론 고체 연료 기반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까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차례로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군이 최근 한미 양국의 핵 불능화 부대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 육군 핵 불능화팀과 한국군 핵 특성화팀이 지난달 20일에서 24일 한반도에서 함께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본토의 핵 불능화팀을 한반도로 파견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불능화는 기폭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핵무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험악한 막말과 비난 속에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마저 읽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를 뜻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반박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어 잊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이 최초의 핵 공유라는 국민의힘 평가와 핵 공유가 아니라는 미국 측 설명 간의 차이는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닌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총력전을 펼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무섭게 치솟던 대출금리가 최근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전세 신용대출까지 가계대출 금리 전반이 하향 추세입니다. 시장금리가 안정을 되찾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더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원가 상승 요인을 금리, 소비자 대출 가격에 다 전가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어떤 경영 합리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실제로 은행은 최근 상생금융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4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각종 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연간 대출자 170만 명이 이자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자 금액으로만 3,300억 원 수준에 이릅니다. 기존 취약자 중심의 지원 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는 건 지난해 은행이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더 큰 폭으로 대출 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의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들에게만 해당해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는 데에는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도 당부하고 나서면서
은행이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단돈 50만 원이 필요해 소액 생계비 대출로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금리는 낮게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선의의 상생금융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과 은행권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주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한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통상 위원들 간의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회는 사퇴하라! 양대 노총은 회의장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도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임금으로 평준화해서 고착화할까 고심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위원장과 공익위원 중에 간사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그런 공익위원들은 그럼 그분들 생각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를 다음 달 2일 여는 쪽으로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견이 없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 측은 노동계 시위로 회의가 또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0,000원을 넘어설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에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카드를 꺼내기 전이지만 경제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는 또 지난해 심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도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도 입장차가 첨예한 터라 캐스팅 보드를 쥔 공익위원들의 손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유입이 많은 편인데도 올해 들어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여 이러다 인구 절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 이도이동. 한낮에도 시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대학로가 있지만 청년층의 발걸음이 줄면서 젊음의 거리라는 명성이 무색해 보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여기도 구경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3-4시간 동안은 거의 안 들어오신 때도 있고. 올해 제주 지역 인구 순유출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내 전입 인구는 26,580명, 전출 인구는 27,5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순유출 인구는 922명으로 지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1,300명이 순유출돼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인구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난 2월까지 20개월 연속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빠져나가는 인구까지 늘면서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라는 요인이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력 공급 그리고 재정 부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 감소의 순유출 규모까지 커지면서 제주 지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어제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6개월을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시민들의 위로와 연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되기까지 힘든 여정을 견뎌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는 특별법에 담긴 독립조사기구가 무소불위 조사기구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여야 합의로 즉각 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귀비는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관상용 꽃으로 심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편을 만드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만 재배하더라도 입건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70대 남성.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렀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양귀비 100여 줄을 기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 지역 양귀비 재배 사범은 32명으로 지난해만 해도 15명을 검거했습니다.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터라 양귀비는 농촌과 어촌 지역 등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관상용은 일부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성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반면 관상용은 진한 주황색을 띱니다. 열매도 차이가 있는데 단소경의 경우 열매 모양이 동그란 편인 반면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도토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소경은 줄기가 매끈한 반면 관상용은 줄기에 털이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경우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입건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보호법에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제주 시내 하천 주변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흙 위로 겨우 코만 내민 채 산채로 땅에 파묻혀 있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직후 촬영된 모습에서도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못 먹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입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저렇게 했다는 게 그게 진짜 괘씸한 거지. 나는 그걸 지금 인간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이후에도 지나가는 개를 향해 화살을 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 학대가 잇따르면서 도민 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다행히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학대받은 동물 구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동물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학대 재발 방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재범 비율이 높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일정 기간 반려동물의 입양이나 소유를 제한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대 수준에 따라서 5년, 10년,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 사람은 동물을 사육을 못하게끔 하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학대받은 동물과 소유자의 격리 기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닷새가 지나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덩달아 학대 행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한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고장나 승객들이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대기 인력을 줄인 탓에 대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에 있는 졸음 쉼터입니다. 승객 10여 명이 탄 시외버스가 멈춰 있고 엔진룸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동서울에서 출발해 울진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엔진룸 호스가 끊어져 긴급 정차한 겁니다. 승객들은 대체 버스를 요구했지만 버스 회사 측은 정비사를 보내겠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근처에 정비사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다들 뭐 약주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당시 기온은 5도 안팎. 추운 날씨에 마땅히 대피할 곳도 없다 보니 승객들은 불안하지만 연기나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에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에서 정비사가 왔고 20분 정도 수리한 후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분도 있고 우선 집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다들 엄청 예민했었어요. 버스 회사 측은 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상 이유 등으로 정비사나 버스 기사 등 비상대기 인력을 줄이면서 대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밤에 대기하는 비상 인력이 없다 보니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사들도 다 퇴근하고 정비사도 다 퇴근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걱정할까 봐 불안해요. 게다가 당시 버스 기사가 사과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상이나 환불도 없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피해를 본 승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노선을 한번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 방조제에서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구조했는데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를 몰던 76살 남성 A씨가 숨지고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백두산이 2년 뒤인 2025년에 폭발한다는 괴담성 주장이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100년마다 백두산이 분화했다는 주기설이 그 배경인데요. 기상청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은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지각 아래 마그마가 자리 잡고 있고 작은 지진과 온천이 솟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2025년 분화한다는 괴담은 100년 주기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폭발 이후 지난 1000년 동안 세기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분화했습니다. 마지막 백두산 분화 기록이 1925년이기 때문에 2025년에 폭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1925년 분화 기록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화산 연기가 보였다는 러시아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식적인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은 1903년으로 오히려 주기설과 어긋납니다. 2018년부터 백두산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기상청도 2025년 폭발설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산 활동이 본격화되면 주변 지각이나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두산의 마그마는 오히려 최근 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화산인 백두산이 언젠가 분화하고 그 폭발 규모에 따라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백두산 화산 분화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천지를 중심으로 50km 반경의 생명체들이 질식사의 위협을 받습니다. 불과 1시간입니다. 엄청난 화산재가 풍향에 따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폭발설은 괴담이지만 백두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격으로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8살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잠을 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총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북쪽 작은 마을의 가정집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곳에서 괴롭힘과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민 4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8살 어린이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We received a phone call in reference to people, there's shooting going on, harassment, and we arrived, found 4 people deceased inside the house. 머리에 총상을 입은 사망자는 모두 온두라스 출신입니다. 침실에 있던 여성 2명의 시신 아래에서 살아있는 어린이 2명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39살의 멕시코 남성 오로페사입니다. 그는 반자동 소총을 들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날 평소처럼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사격을 하는 용의자에게 잠을 잘 수 있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shootings. There's always people calling the cops, and there's nothing being done. So yesterday I heard some shootings, but I thought it was like normal, like always. Never thought this was happening. 경찰은 용의자의 집을 수색해 2개의 무기를 더 발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년 전 미국으로 갔던 판다 한 마리가 최근 수척한 모습으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 속에 평화와 우호의 상징인 판다 외교는 저물고 공격적인 늑대 외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3살짜리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야야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3년 멤피스 동물원에 보낸 지 꼬박 20년 만입니다. 중국인들은 야야를 태운 항공기 동선을 실시간 추적하고 TV에선 도착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丫丫会先在上海进行1个月的隔离检疫，之后将住进北京动物园的新家。 개혁기간 만료에 따른 귀향이라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 악화 속에 야야의 수척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 내 조기 반환 여론이 들끓었고 앞서 지난 2월 수컷 러러의 돌연사는 정찰풍선 사태와 맞물려 학대 의혹으로도 불거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여료를 두고 중국의 돈벌이 수단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Every year, millions of Americans enjoy these pandas, not knowing the sinister plot behind their all too brief stay here. We should not fund China's panda propaganda campaign.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처음 선물했던 판다 한 쌍. CNN은 이번 야야의 반환에서 반세기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G2 관계의 단면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평화와 우호의 상징인 판다 외교가 저물고 공격적인 늑대 외교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当豺狼当道，恶狼来袭时，中国的外交官必须与狼共舞，保家卫国。 공교롭게도 지난 2008년 양안 관계 훈풍 속에 타이완에 기증한 탄탄이 지난해 11월 폐사했고 지난 2월엔 일본에서 태어난 샹샹 등 판다 4마리가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정과 마찰을 빚은 중국 정부에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계속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필리핀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에서 중국 해양경비정 두 척이 필리핀 해안경비정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유류 저장고에서 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 외신들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이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화재 장면 등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사상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세바스토폴 지역의 유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포탄 약 10,000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다음 달 초까지 러시아의 철도로 이 포탄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단 정부군과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이 교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지 체류자 철수 작전에 투입된 튀르키예 공군기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수단 수도 하투룸 인근 공항에서 현지에 머물던 사람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착륙하던 튀르키예군 수송기가 총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송기는 총격을 받고도 안전하게 착륙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체에 불이 붙고 연료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9일 공개석상에 나서며 건강 이상설을 불식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복통을 호소하며 방송 인터뷰를 일찍 마치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지 나흘 만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항공우주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난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난 지 석 달이 돼가면서 국제사회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지 한인들은 지진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재민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한인들이 후원한 이재민 정착 마을도 들어섭니다. 튀르키예에서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지진 피해 지역에선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남은 건물들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끊겼던 전기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지원하는 살수차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그 하타이, 안타키아라고 하고요. 안타키아하고 카라만마라시, 아디야만 이 세 도시에는 아직도 뭐 전기는 들어오지만 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가능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오염됐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쓸 컨테이너 공급이 절실한 상황. 장성호 씨는 이번 지진으로 자신도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피해 지역을 오가며 컨테이너 설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진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16년 동안 이곳에서 정울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2월 밤에 잘 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다 있었다. 근데 2월 6일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진이 아무리 크고 해도 벌써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많이 잊혀지고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앙카라와 메르신 등 피해 인접 도시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며 구호 활동을 석 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신에 워낙에 많은 이재민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가졌고요. 또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메르신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한인 가정분들은 지금 이재민이나 현지인들 지금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형제 나라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현지 한인들과 세계 각국 한인회 등이 힘을 모은 결실이 나왔습니다. 5월부터 하타이주에 컨테이너 360개로 이루어진 한국 마을이 들어서는 겁니다. 코리안 빌리지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대규모의 그 컨테이너들을 이제 마을을 공급을 해서 이제 정부 대사관에서도 이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NGO들하고 다 이제 한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그 정성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문화활동 뭐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한인회에서 이제 좀 운영을 하면서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제 한국마을에 이제 그런 한국 문화 뭐 공연도 하고 뭐 그분들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대지진으로 일상이 무너진 지 약 석 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튀르키예 동포들. 일상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먼 튀르키예를 잊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YTN 월드 임백인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을 무대로 성군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근정전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쌀쌀한 날씨 속에도 관람객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들어라! 세자 양령을 패할 것이다! 1418년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방탕을 일삼던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합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고 대신들의 견제와 아버지의 간섭 아래 숱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나의 길, 나의 뜻 이제 펼치리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등용하고 1446년 유일하게 반포 연도를 알 수 있는 언어인 한글을 창제한 성군으로 거듭나기까지 왕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야 했던 세종대왕의 고뇌를 담아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세종대왕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 같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경복궁 근정전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열린 건 지난 1954년 경복궁 개방 이후 처음. 문화재인 바닥돌과 품계석이 훼손되지 않게 문화재청 매뉴얼에 따라 공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뚝 떨어진 기온에도 관객석 700석이 빼곡히 찼습니다. 밤에 이렇게 야간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요. 역사의 현장에서 무대를 펼친 배우들도 남다른 기분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이 또 진무를 했던 곳이고 해서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감격스럽다고 하나요? 네. 경복궁의 밤을 밝히는 뮤지컬 세종 1446은 다음 달 2일까지 공연을 이어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공포와 긴장이 감도는 서스펜스의 미로로 변신했습니다. 팬데믹 극복의 디스토피아적 환상을 담은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품 속을 걷다 보면 현실을 잇는 몰입의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교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전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반투명 막에 어렴풋이 비치는 잔상이 미묘한 긴장과 함께 음산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하는 기이한 영상들. 국립현대미술관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함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개해온 워치 앤 칠 세 번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미로 같은 공간 속에서 미디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억지스럽게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서스펜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맥락에서 익숙한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환경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남녀 배우가 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죄와 벌 해석을 놓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연기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다 점차 증오감에 사로잡히는 섬뜩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선보인 일련의 작품들은 가상현실 속 갈등과 불안을 재조명함으로써 역병과 재난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디스토피아의 이미지 혹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 너머의 다른 세상, 그러니까 그 디스토피아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해 관객과 만나려는 미술 한류 프로젝트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첫 개설 이후 지금까지 108개국에서 4만여 명이 감상했고 북한에서도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태양전지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지만 제조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렴한 신소재를 이용해 태양전지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만들 길을 열었는데요.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도 기존의 태양전지만큼 끌어올려서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입니다. 대부분이 실리콘 태양전지인데 제조 비용이 비싸고 쉽게 깨질 수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을 저렴하고 빛을 잘 흡수하는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분말 형태의 요오드 화답과 암모니아 화합물을 섞어 유기용매에 녹입니다. 액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투명 전극기판에 바르고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강한 빛을 쪼였더니 전류와 전압이 감지됩니다. 빛을 받은 페로브스카이트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여 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효율 26.08%를 기록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인 26.8%를 턱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 왔는데 석상일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효율 20%를 넘긴 뒤 계속해서 기록을 셀프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페로브스카이트 입자 크기를 키워주는 첨가제를 넣은 건데 태양전지 결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겉보기는 똑같은 결정이지만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내부에 결함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했다.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 형태인 셀과 모듈 단위로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한다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노벨상 주제로도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데 이어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 전 세계 태양전지 기술을 선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아이언맨 수트처럼 입는 것만으로도 보행 등의 동작을 지원해서 환자의 재활을 돕는 로봇이 병원에 등장했습니다. 가스 누출 감시와 경비에서 커피, 음식 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로봇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걷기와 서기,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좌우 회전 등 5개 동작을 지원하는 로봇이 개발돼 서울 아산병원에 기증됐습니다. 신체 조건에 맞춰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앉은 상태로도 착용이 쉬운 게 특징입니다. 강아지 크기의 사족 보행 로봇이 부산 백스코 행사장 좁은 구석구석을 누비며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더 먼 거리, 더 넓은 면적의 감시는 더 큰 사족 보행 로봇이나 드론이 담당합니다. 로봇의 등에 부착하는 키트 형태로 출시돼 다른 로봇에도 같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화재 현장이라든지 가스 누출 현장 이런 곳에 로봇이 대신 가서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순찰 로봇은 보안 요원과 협업하에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어다니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전하게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는 그렇게 놀라운 풍경이 아닙니다. 정량대로 커피를 만들고 재료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이 급감한 군대에선 로봇이 조리병 역할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0,000원에 근접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로봇은 이제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mit. (2001년 9.11) 테러 이후 위험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시작된 프리즘 프로젝트. 전직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가 전 세계인의 이메일, 비밀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문서에는 미국이 진행 중인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청, 도감청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가디언지에 공개됐던 것이 프리즘이고요.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요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메일,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도청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프리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기본적으로 영국과 암호 해독과 관련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시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이 5개의 나라는 글로벌 도청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도 같이 되고 그 정보도 공유한다. 그래서 절대 정보 공동체, 그래서 Five Eyes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5개 나라끼리는 서로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는 과거 오바마 정부가 우방국 정치인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t donc nous sommes en attente de ces réponses. Ce sont les personnes qualifiées qui auront ces échanges, d'une part pour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ces faits passés et surtout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les pratiques présentes. 우리나라 역시 도청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군 잭 테세라가 유출한 FBI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록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도청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도청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도둑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미국이 했다 이렇게 밝혀진 건 없어요. 정보기관이 어떤 기술을 쓰는 건지 모르니까. 전화기를 도청한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미 그 범주는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 MIT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안에서 대화하는 영상을 입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테이토 칩 과자 봉지가 있었거든요. 그 봉지가 떨리는 걸 분석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 이걸 분석하는 기법을 내놓은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겠죠, 기술이. 미국의 어떤 사이버 보안, 해킹 관련한 기술력과 다른 나라의 수준 차이를 최소 10년을 놓거든요. 이미 그 격차는 벌어져 있는 거고 그건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아직 줄어들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진화하는 각국의 첩보 기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도고요. 낮 기온도 18도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8.3도, 부산은 10.5도고요. 이 낮 기온은 청주가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다소 더워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